예, YG경제연구소 차영주 소장입니다. 오늘 리포트 읽기 시간을 좀 했는데요. 리포트 읽기 전에 아무래도 하나솔루션 얘기를 잠깐 좀 하고 본격적으로 준비한 자료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오늘 하필이면 하나 본사에서 강의가 있어가지고 강의를 하고 났더니 또 그런 뉴스가 떴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오후에 또 강의 이후에 바로 또 오느라고 자료도 또 오전에 만들어 놨어요. 그러고 났더니 또 하나 이슈가 터져가지고 이렇게 됐는데, 자, 제가 그동안에 설명드렸던 방식대로 대응하시면 됩니다. 이런 것들은 뭐 예측을 한다라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원래 우리가 분산 투자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유상증자에 대해서 제가 나름대로 여기서 명확한 기준을 말씀드렸습니다. 왜? 어디에 쓸 건데? 라고 물어보라라고 말씀드렸죠. 유상증자는 주주들에게 돈을 빌려달라는 겁니다. 유상증자는 주주들에게 돈을 빌려달라는 건데, 돈을 빌려달라는 게 2조 4천억에 대한 돈을 빌려달라는 거죠. 그래서 왜? 그러고 놓고 보니까 설비 투자를 한다라는 겁니다. 그래? 그러면 좋네. 근데 2조 4천억 중에 설비 투자는 9천억만 하는 거고요. 나머지 금액은 차입금을 갚겠다라는 겁니다. 제가 한 2번 말씀드린 것 같아요. 우리가 이제 유상증자 할 때 긍정적으로 볼 수 있는 것은 결국 설비 투자와 관련된 부분들인데, 이렇게 설비 투자보다 더 많은 빚을 갚는다라는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조금 다르게 봐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어제 이제 SK하이닉스에 대해서 ADR을 말씀드렸을 때만 하더라도 이게 이제 설비 투자로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긍정적으로 봐줄 수 있는 겁니다. 라고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안타깝게도 오늘 나온 하나솔루션에 대한 이러한 유상증자는 조금 아쉬운 것 같아요. 더군다나 대통령께서 에너지 전략 차원에서 우리가 태양광에 대한 부분들을 좀 많이 늘리자, 심지어 아파트 베란다에도 이제 설치를 하자, 발코니죠. 발코니에도 설치를 하자라고 얘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것들이 나왔다라는 것이 상당히 아쉬운 것 같아요. 그런데 이럴 때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되느냐라는 거죠. 물론 이제 오늘 다 지난 얘기긴 합니다만, 그럴 때는 최소한 물량 50%를 정리하고 보시는 것이 정석적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들 개개인의 다 사정이 다르니까 제가 뭐라고 말씀드리기는 어렵겠습니다만, 실질적으로 이런 폭탄이 터지게 되면 이건 폭탄이다라고 표현을 하는데요. 피하고 보는 게 정상이죠. 그러면 지금 나는 못 팔았는데 어떻게 됩니까? 라고 이제 반문을 하신다라면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죠. 물타기 때랑 똑같습니다. 여러분들이 하나솔루션이라는 주식이 없는 상태에서 내일 하나솔루션을 사시겠습니까? 안 사시겠습니까? 만약에 내일 하나솔루션을 사겠다라고 본다라면 반등이 나오겠죠. 그런 분들이 많아지면. 하지만 나는 하나솔루션 당분간 조금 지켜볼 거야 라고 한다라면 충분히 주가의 조정은 또 더 나올 수 있겠죠. 거기에 맞춰서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대응을 하시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죠. 하나솔루션에 대해서 내가 다른 사람들이 만약에 사러 들어온다라면 굳이 나도 팔 필요는 없겠죠. 하지만 내가 스스로 판단컨대 하나솔루션이 없다라면 안 살 거다라고 한다라면 냉정하게 그러면 나는 어떻게 행동할 것인가를 보시는 것이 중요한 하나의 바로미터가 된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죠. 워낙 주식이라는 것은 케이스 바이 케이스 다 다르고 여러분들도 상황에 따라 다릅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그러한 기준점을까지 조금 말씀드린다라는 점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화면을 좀 띄워주시면 지금 이제 제가 이제 리포트 읽기 여러분들이 신청하시는 것을 내일까지다라고 말씀드렸는데 문구를 좀 바꿔봤어요. 상시로 전환하겠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들이 신청하시는 리포트만 다룬다라는 것이 아니라 월요일부터는 당일 나온 리포트 외에 말미에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신청하신 리포트를 다룰 수 있으면 하루에 하나씩 다루겠습니다. 그러니까 당일날 나온 리포트가 기준점이 되고요. 예를 들어서 한 3개 정도 한다라면 2개는 당일 나온 리포트를 하고 그 다음에 시청자분께서 신청하신 리포트 중에 다룰 만한 상황이 되면 나머지 하나를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따라서 독립 영상 8시경에 업로드 되는 영상에 여러분들이 댓글을 달아주시면 보고 싶은 영상을 언제든지 달아주십시오. 언제든지 달아주시면 제가 그걸 하겠습니다. 그러면서 호흡하는 방송으로 만들어 가겠고요. 다음 주부터 우리가 이제 4월 달에 이제 들어가지 않습니까? 저희가 이제 2달 가까이 했는데
조회수가 상당히 좀 답보 상태입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지금 고민들을 하고 있는데 색깔을 조금 바꿔볼 생각입니다. 리포트를 지금 이제 강의 영상이 업로드가 됐으니까 리포트를 조금 깊게 들어가겠습니다. 깊게 들어가고 입체적으로 보기 위해서 차트를 맨 마지막에 하나 해석까지 해드리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삼성전자 리포트를 바라봤다라고 한다라면 현재 시점에서 삼성전자의 상황, 그러니까 이제 결국 기본적 분석은 그러니까 이 기업이 우량한지 아닌지를 볼 수 있는 거죠. 그렇지만 그 매매 시점을 얘기해 주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물론 장기 투자하시는 분들은 차트를 안 보시는 분이 있다 하더라도 많은 분들이 그래도 주가의 움직임을 바라보는 것이 중요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차트를 맨 마지막에 하나 제가 캡처를 해놔서 차트 분석까지, 제가 기본적 분석을 하지만 차트 분석도 하거든요. 그래서 좀 더 이치적으로 바라볼 수 있도록 다음 주에 개편한다라는 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좀 많이 좀 주의에 좀 알려주셔서 아무래도 다른 분들 정도의 최소한 3분의 2 정도 조회수는 나와야 저도 면이 서지 않을까 조금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하이브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이브 같은 경우 우리가 지금 몇몇 분들이 하이브를 최근에 댓글로 달아주셨더라고요. 조금 답답했죠. BTS 공연 이후에 하이브의 주가가 계속해서 조정을 좀 받고 있는 그런 상황이 되다 보니까 도대체 하이브 이거 끝난 건가? 하이브는 왜 그렇게 각광을 못 받는 건가? 아무리 전쟁 영향 때문에 주가가 다 답보 상태에 있다 하더라도 하이브는 왜 못 올라가나 이런 거죠. 제가 내용을 한번 하이브 리포트가 몇 개 나왔어요. 하이브 리포트가 최근에 몇 개 나왔는데 신영증권에서 오늘 나온 리포트입니다. 오늘 나온 리포트인데 상당히 좀 정리를 잘 해놨습니다. 그래서 한번 보도록 하겠는데요. 주가 하락 코멘트에서 여러모로 아쉬운 건 맞다라는 거죠. 뭐가 아쉽냐? 지금 이제 금요일 날 오후 1시에 BTS 정규 5집에서 스트리밍이 발표한 이후에 오히려 주가는 빠졌죠. 아리랑이라는 것이 이제 발표가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주가가 빠졌고, 실질적으로 토요일 오후 8시에 BTS 광화문 컴백 공연, 제가 이때 이 근처에 있었어요. 근처에 갔다가 시청 쪽으로 가라 그래서 결국 광화문에 못 들어가고 시청 쪽으로 옮겨가다가 굳이 이런 걸 보냐라고 그냥 돌아왔는데 사무실이 광화문 근처에 있어서 저녁 늦게까지 남아서 한번 가봤던 기억이 있습니다. 월요일 하이브 주가는 15% 폭락을 했죠. 굉장히 충격적이었었습니다. 엔터테인먼트 주식 업종에 대한 전반적인 하락이 있었긴 했습니다만 그래도 당일 하락은 좀 상당히 좀 뼈아팠던 부분들이죠. 현재 수준을 놓고 보면 PER이 29배입니다. 결코 낮은 수준은 아닙니다. 그런데 BTS 군입대와 뉴진스의 전속 계약 해지 분쟁이 발생했던 수준이기 때문에 지금 이제 BTS 완정체가 이제 들어왔고 뉴진스 문제가 일단락됐기 때문에 이것은 좀 저평가 구간이다라고 볼 수 있긴 하겠습니다만, 제가 거듭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이제 PER이라는 지표는 우리가 꼭 과거의 고점이 현재의 우리 목표가가 돼서는 안 된다라는 점 거듭 말씀드렸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죠. 요 부분이 참 어떻게 보면 뒤에 그러니까 지나고 났으니까 이걸 평가했다라고 볼 수 있긴 하겠습니다만, 실질적으로 광화문 공연에 대해서 여러 가지 호불호가 좀 엇갈리는 부분들이 좀 있는 것 같아요. 다이너마이트라든지 버터처럼 BTS 기존 히트곡과 최근 K-팝 데몬헌터스의 영향으로 대중적인 팝 장르에 기반의 음악을 기대할 수 있긴 하겠습니다만, 대중 친화적이다라고 보기는 어렵겠죠. 저도 BTS 음악 최근에 신곡들을 봤는데 아무래도 익숙하지 않은 곡은 우리가 전반적으로 귀에 잘 들어오지 않죠. 또 저처럼 이제 나이 먹은 사람들은 더 이제 그런 부분들인데, 이게 이제 공연에 있어서 한국적인 요소를 강조하다 보니 한국인들 보기에는 다소 약했다. 하지만 오히려 해외 팬들에게는 야 이거 너무 한국적인데? 라는 인식들이 드러났다라는 거죠. 제가 안타까운 것은 그겁니다. 광화문에 있어서 그 앞에 있는 광화문의 그 뒤에 있는 경복궁이죠. 경복궁 앞에 이제 무대가 설치됐는데 다 보지는 않았습니다. 근데 경복궁이 드러나지 않았던 것 같아요. 경복궁이 뭔가 좀 드러났다라면 보다 우리는 한국적이다라고 인식할 수 있었겠습니다만, 그러니까 좀 아쉬운 거죠. 근데 외국인들 입장에서 보면 노래 자체가 이제 아리랑이라는 컨셉을 좀 했고 하니까 이건 너무 한국적이다라고 좀 볼 수도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도저도 아닌 맛이었다. 이것이 아무래도 대체적인 증권가의 평가인 것 같아요. 그래서 평론가분들은 굉장히 좋아하고,
그 다음에 이제 글로벌리 관광객들은 좋아하지만 국내 팬들 입장에서는 조금 아쉬웠다라는 뒤에 이제 예견들이 요 맨 마지막에 나온 중간 지점의 성격을 띄운 것이 오히려 좀 더 악재로 작용한 것이 아니겠나라고 보는 거죠. 우리가 이제 여러 가지 면에 있어서 긍정적인데, 일단은 우리가 주가가 빠졌던 이유 중에 하나도, 뭐 이런 부분들, 평론가들의 긍정적인 평가 이런 것들을, 그 투자자들이 다 보고한 것은 아니겠습니다만, 가장 실망스러운 것은 26만 명이 모일 것이다라고 봤었던 점이 그걸 못 미쳤다라는 거죠. 우리가 2002년 월드컵 때 맥스로 모였던 게 20만 명에서 25만 명으로 언론에서 보도가 된 상태이기 때문에 그때보다 오히려 더 많은 사람들이 올 것이다 라고 봤었던 거예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보니까 7만 명에서 한 10만 명 정도 이렇게 왔다라고 합니다. 이 7만 명이다라고 하는 것은 뭐 경찰 추산으로 발표가 난 거고, 10만 명이다라고 한 것은 외국인 관광객들이 많았기 때문에 요 부분이 좀 차이가 있었다라고 볼 수 있었던 부분들이, 어찌 됐든 생각보다 객석이 좀 비었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야, 이제 BTS가 조금 완전체가 좀 어려운 거 아니야? 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들 이남용 그 애널리스트 있죠. 삼성증권에. 그분이 이제 저랑 이제 페이스북 패친인데, 그분이 그런 말씀을 쓰셨더라고요. 그날 공연을 딱 보고 제2의 펄어비스를 보는 듯한 느낌을 받았다라고 딱 한 줄 쓰셨어요. 펄어비스 주가가 최근에 올라갔잖아요. 그거 이제 반응한 게 아니라, 펄어비스란 게 이제 검은 사막 모바일을 가지고 한 10여 년 동안 줄기차게 현재 지금 그 주가를 견인하는 그런 모습들을 나타냈죠. 그러니까 하이브도 BTS 하나만, 물론 이제 다른 소속 아티스트들도 있습니다만 아직까지 그 빛을 발할 수 있는 부분들은 아닌 것으로 보여지고 있고, 도대체 BTS로 새롭게 이제 신규로 뭐라 그럴까요? 게임 같은 경우는 유저고요. 여러 가지 이제 젊은 팬층들이 들어와야 되는데, 젊은 팬층들이 생각만큼은 그렇게 드라마틱하게 들어와 있지 않다라는 점이죠. 그러니까 결국 BTS를 소비하고 BTS를 선호하는 계층이 위로 올라오면서 계속해서 밑에서 이것은 유입이 돼야 되는데, 이런 효과가 없는, 마치 펄어비스를 보는 듯한 느낌을 이남용 애널리스트는 받았다라는 것에 저는 좀 일견 조금 동감을 합니다. 물론 넷플릭스에서 라이브로 방송이 진행됐다라는 점에 있어서 굳이 내가 거기를 갔어야 되느냐. 근데 이 부분은 그런 것 같아요. 우리가 이제 이것은 뭐 외국인들 같은 경우 오실 분들은 다 왔다라고 보고, 내국인들이 안 간 것뿐이지, 내국인들이 안 갔다 그래서 우리가 사람이 안 모였고 가치를 저평가했다, 이런 부분들은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넷플릭스가 라이브 공연했다라는 것들은 이거는 그냥 사람이 안 모인 이유지, 우리가 주가가 조정을 받았던 이유는 아닐 수 있겠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전체적으로 놓고 보면 이제 긍정적인 요소입니다. 정규 5집 판매량이 4일차에 400만 장 이상, 그리고 콘서트가 추가로 82회가 추가가 됐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전체적으로 우리가 구보, 옛날 앨범뿐만이 아니라 새로운 앨범까지 합치면서 800만 장 올해 팔릴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어마무시하게 팔릴 것으로 보고 있죠. 그러면서 이제 전체적으로 평균 티켓 가격의 $250 수준으로 되면서 테일러 스위프트 투어와 비슷한 수준까지 되면서 1조 5천억의 매출이 늘어날 걸로 보니까 좋아할 만한 데는 이유가 있다. 아직 우리가 조금 너무 과매도 국면에 들어간 것이 아니겠는가가 신영증권의 전반적인 의견입니다. 이 의견을 여러분들이 받아들이시면, 투자자들이 공감을 한다라면 주가는 올라갈 것이고요. 그렇지 않으면 조정을 받을 수가 있겠죠. 자, 리스크 요인을 놓고 보면, 우리가 이제 그거 말고 또 리스크 요인을 놓고 보면, 전체적으로 하이브의 핵심 투자 포인트인 캐치아이 멤버의 활동 중단, 이것도 상당히 좀 문제가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포스트 BTS, 그러니까 하이브가 좀 문제 삼는 것은, BTS의 가장 큰 리스크는 BTS의 손실이죠. BTS 손실이 생긴다라든지, 계약을 만약에 한다라든지, BTS가 만약에 찢어진다라든지, 이것이 가장 큰 리스크죠. 그래서 이제 계속해서 후속 포스트 BTS를 키우고 있는데, 캐치아이의 이제 멤버 활동 중단, 이 부분이 상당히 조금 문제가 되는 거죠. 우리가 전체적으로 트레이닝 시스템을 통해서 우리가 아티스트를 키워가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이 좀 문제가 되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요. 요거는 이제 결국은 앞으로 지켜봐야 될 부분들이고, 단기적으로는 중동발 리스크로 인해서 여러 가지 움직이는 비용이 많이 늘어났다라는 겁니다.
움직이는 비용이 늘어남으로써 우리가 이제 공연을 할 때마다 수익을 창출해야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지금 단기적으로 뭐 불똥이 여기저기 튀는 거예요. 여기저기 튀면서 이런 것들이 하이브에 대한 리스크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이렇게 설명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두 번째 에코프로 BM입니다. 에코프로 BM 같은 경우 KB증권에서 나왔는데요. 우려 대비 양호할 1분기 실적, 1분기 실적을 상당히 긍정적으로 봤습니다. 여기 에코프로 BM 하기 전에 하이브 하고서 이제 끝내니까 조금 생뚱맞은 느낌을 좀 받으시는 분들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하이브의 최근의 주가 움직임이라든지 하이브의 이제 기관 외국인 동향 이런 것들을 좀 살펴보면서 리포트 대비 현재 어떤 그 주가 움직임도 다음 주부터는 준비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에코프로 BM입니다. 에코프로 BM에 대한 투자 의견은 바이 목표 주가 25만 원 유지했다. 목표 주가는 현금 흐름 할인법을 통해서 산출했다. 현금 흐름 할인법은 생각보다 단순해요. 우리가 앞으로 벌어들일 이익을 현재 이자율로 할인하는 거기 때문에 공식은 간단합니다. 제가 지금 오픈돼 있죠. 클래스에 이런 부분들이 계속해서 업로드 될 건데 주말에 아마 이 영상을 찍을 것 같아요. 요거 현금 흐름 할인법이라든지 우리가 다양한 이제 그 할인에 관련된 내용들 요 주말에 좀 찍어서 다음 주면 아마 또 업로드 될 겁니다. 그래서 제가 하는 강의 지금은 이제 기초 강의들이 업로드 돼 있으니까 조금 많이 관심을 지속적으로 좀 가져주시면 계속해서 좀 이런 부분들은 클래스에 업로드가 될 겁니다. 산출이 됐고 WACC 같은 경우 7.6%를 적용해서 목표 주가는 우리가 12개월 포워드 PBR의 14.1배 수준이다. 아직 23% 정도 상승 여력은 있다라고 보여지는 거죠. 1분기 판매량이 7% 늘어날 걸로 보면서 컨센서스를 상회할 것으로 보여진다라는 거죠. 여기서 보면 컨센서스를 상회한다라는 건데 요 기준점이라는 것이 컨센서스죠. 기준점이 컨센서스가 되는 건데 컨센서스는 누가 만드는 건가요? 도대체 누가 컨센서스를 만들길래 컨센서스 대비 상회하면 주가는 올라갈 것이고 컨센서스 대비 하회하면 주가는 떨어질 거다. 요거 뭐 당연한 내용인데 의문점을 가지면 컨센서스는 증권가에서 만드는 겁니다. 특히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것은 어느 증권사 리포트죠? KB증권 리포트를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KB증권 리포트를 보고 KB증권에서 생각했던 것보다 실적이 잘 나올 것이다 라고 보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이제 특정 리포트를 보지 않고 일반적인 어떤 방송에서 컨센서스를 상회할 것이다, 컨센서스를 하회할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 것은 증권가 평균 가격입니다. 증권가의 대략적인 평균 가격.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제 그 네이버의 주식란, 그 네이버의 증권란에 보면 거기 컨센서스가 나와 있죠. 그거는 각 증권사들이 내놓은 전망치들의 평균 값이다. 이런 정도로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고, 그래서 이 부분을 우리가 용어를 정확히 써야 되는데, 컨센서스라는 것은 이미 기대치를 반영한 거죠. 컨센서스는 기대치죠. 그 기대치라는 것이 지금보다 좋아질 것이라는 기대치일 수도 있고 지금보다 조금 조정을 나빠질 것이다라는 기대치일 수도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기대치는 지금 컨센서스에 부합하는 주가 수준이 나오면 주가는 컨센서스에 수렴하게 움직이는 겁니다. 수렴하게 움직였는데 나중에 그게 딱 어긋나면 주가가 퉁 하고 움직이는 거죠. 그런데 그럼에도 그런 거를 이해하지 못하고 제가 상당히 안타까운 게 우리가 국내 주식시장을 하시는 분들 입장에서 보면 가끔 너무 국내 주식에 대해서 좋지 않은 얘기들을 당연시 하시는 분들이 좀 계신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그 부분이 좀 안타까워요. 국내 주식을 하면서 우리 K증시는 안 돼. K증시는 실적 발표 나오면 빠져. 우리 K증시는 안 돼. 그거는 뭐 물론 K증시가 갖고 있는 특성일 수도 있겠죠. 하지만 한편으로는 컨센서스를 반영했다라는 사실을 망각하고 발언하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지금 이제 예를 들어 반도체 같은 경우 거듭 말씀드리지만 4분기 실적 잘 나와야 돼요. 컨센서스가 굉장히 높아졌기 때문에 그래서 주가가 올라간 거 아니겠습니까? 전력 인프라도 마찬가지죠. 그런 부분들이고 그렇지 않았던 종목들이 올라갔던 게 뭐죠? 2월 초순에 우리가 갑자기 식음료들이 막 뻥뻥 튀면서 실적이 나타나면서 컨센서스가 전혀 좋지 뭐 실적 신경도 안 썼던 것들이 튀어 올라간다라는 거죠. 그건 5월 초에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우리가 시기적으로 놓고 보면 4월 말부터 본 실적들이 나올 거고요.
5월 초, 5월 15일까지 1분기 실적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1분기 실적에 대해서 컨센서스에 기대가 없었던 종목 같은 경우는 5월 초에 한번 튀겠죠. 그런 부분들을 저는 놓고 보면 내가 두 발을 딛고 서 있는 우리 증시에 있어서 자꾸 개선점을 얘기를 해야지 조금 좀 비아냥거리는 듯한 말투 이런 것들은 저는 좀 안타깝다 이렇게. 이것도 제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이렇게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에코프로비엠으로 돌아오면 양극재 판매량이 전분기 대비 7% 증가할 것이다. 의미 있는 숫자죠. 우리가 7%두 자릿수는 아니다 하더라도 양극재 판매량이 늘어나면 에코프로비엠 입장에서는 매우 좋은 거죠. 북미향 출하는 포드 등 북미 전기차 판매량이 IRA 종료 영향으로 하락하면서 여전히 부진할 걸로 보여지지만 유럽향 판매는 전방 고객의 재고 조정이 어느 정도 마무리되면서 반등할 것이다. 전방 고객의 재고 조정이 마무리된다라는 건 뭐죠? 이 용어는 제가 이제 말씀드렸습니다만 우리나라를 제외한 대부분의 국가는 자동차 이제 딜러제다라는 거죠. 딜러들이 재고를 적정 재고를 갖고 있어야 소비자들한테 대응을 해야 되겠죠. 자, 여러분들 차를 사러 갔을 때 신차 바꾸신 분들은 아실 겁니다. 가장 화나는 게 한 석 달 기다리세요. 그러면 화납니다. 우리 차를 바꾸려고 마음을 먹은 이상 당장 늦어도 한 일주일 내 차들이 나와줘야 되는데 그게 안 나오면 상당히 조금 막 조바심이 나죠. 결국 이거는 근데 어쨌든 회사가 순차적으로 주는 거니까 기다릴 수밖에 없어요. 이건 어쩔 수가 없는 겁니다. 하지만 딜러제는 딜러들이 자동차를 갖고 있지 않은 한 다른 딜러한테 가는 거죠. A란 딜러한테 갔는데 재고가 없는데요. 한국에서부터 차가 와야 되니까 예를 들면 뭐 제네시스라면 2달 기다리세요라고 하는데 B라는 딜러한테 가니까 선생님이 찾는 사양 우리 재고 갖고 있습니다. 지금 몰고 가세요라고 하면 그렇잖아요. 그래서 재고인데 지금 재고가 어느 정도 소진이 되고 시작했다라는 것은 전체적으로 봤을 때 유럽 쪽에서 전기차 판매량이 조금씩 고개를 들기 시작했다. 이런 부분으로 그러면 양극재 판매량이 늘어날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일회성 이익에 대한 실적 기여도도 이제 기대가 된다라는 건데 현재 탄산리튬 가격과 환율 모두 크게 상승한 상황이기 때문에 수십억 원 수준의 재고자산 평가 손실 환입, 그러니까 그동안에 우리가 좀 비싸게 샀던 탄산리튬에 대한 재고 손실 충당금으로 잡아놨던 거죠. 이제 충당금이 뭔지는 이해가 되실 겁니다. 모르시면 제 이제 클래스를 한번 들으시면 거기 얘기가 나올 텐데 충당금으로 이제 잡혔던 것들은 우리가 미리 떨어놓은 거잖아요. 미리 선제적으로 보수적으로 떨어놓은 것들이고 미리 떨어놓은 것들이 실질적으로 손실이 발생하지 않고 이익이 발생하면 환입으로 들어옵니다. 환입으로 들어오면서 전체적인 이익으로 들어올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충당금으로 잡는 순간 손실은 늘어요. 충당금으로 잡으면 보수적 회계 원칙에 따라서 손실이 늘어요. 하지만 환입이 돼버리면 환입이 되는 순간 또 순간적으로 이익은 또 늘어납니다. 가만히 창고에 쌓여있는 탄산리튬 가지고 회계적으로 그렇게 움직인다라는 부분들인데 어쩔 수 없어요. 회계적으로 그렇게 평가함에 따라서 어떨 때는 마이너스, 어떨 때는 플러스 이렇게 나타난다는 점 조금 우리가 인식하시는 것이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코스닥 활성화 정책 및 로봇 관련 수혜도 기대가 된다. 주요 고객, 삼성 SDI, SK온, 전기차용 배터리 판매량 반등 가능성이 당분간 제한적인 만큼 주가 상승 향방은 코스닥 활성화 정책 수혜 기대감, 그 다음에 이제 수급과 ESS, 휴머노이드 로봇에 대한 신성장 비즈니스 성패에 달려있다. 최근에 여러분들 오늘 제가 여기 오기 전에 어떤 방송에서 어느 분이 자료 정리를 했는데 에코프로비엠이 1월 달에 시가총액 1위였습니다. 그 다음에 2월 초순에 알테오젠이 코스닥 시가총액 1위였죠. 그 다음에 이제 2월 말인가 3월 초에 에코프로가 시가총액 1위였습니다. 지금 시가총액 1위가 누구죠? 삼천당 제약이죠. 그러면서 어떻게 보면 에코프로비엠과 에코프로, 그 다음에 알테오젠과 삼천당 제약, 우리 알테오젠도 했었죠 어제. 이런 것들이 서로 간에 시가총액 이런 부분들이 된다라면 결국 2차 전지와 제약바이오 서로 간에 이제 시가총액에 대한 어떤 싸움 이런 것들도 상당히 투자자들에게는 보기 좋은 싸움인 것 같아요. 서로 시가총액이 높아진다라는 것은 주가가 올라간다라는 거죠. 단지 이제 우리가 보면 시가총액이 올라간다 그래서 우량 기업이다라는 것은 아니죠.
덩치만 커진 겁니다. 덩치가 커진다라는 거고, 근데 덩치가 커지려면 그냥 커지나요? 당연히 기업의 실적이 좋아져야 덩치가 커지는 거니까 그런 관점의 접근도 좋다. ESS 같은 경우 무전구체 LFP 양산을 통해서 중국 전구체 의존 탈피 및 가격 경쟁력 확보를 노리고 있고, 휴머노이드 로봇에 있어서 전고체 배턴 요 밑에 부분에 대해서는 기대감이죠. 우리가 이제 기대감으로써 에코프로비엠을 바라볼 때 단순하게 EV 판매량에서 ESS 로봇으로 진화되는 부분들, 이거는 뭐 삼성 SL 다룰 때도 말씀드려왔던 부분들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본격적인 개화가 돼야 되는데 이건 좀 지켜봐야죠. 피어 그룹 대비해서 전체적으로 놓고 보면 PR이 상당히 높죠. 우리가 LNF, 포스코 퓨처엠, 그다음에 유니코어 같은 경우도 여튼에서 보면 전체적으로 놓고 보면 아직 밸류가 낮다라고 보기는 어려워요. 밸류가 낮다라고 보기는 어렵고 ROE도 상당히 낮은 상태이다라는 것들을 이렇게 비교를 해보면 에코프로비엠이 앞으로 조금 더 솟아날 가능성이 있느냐라는 여부는 조금 우리가 좀 냉정한 판단도 볼 필요가 있는 부분들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죠. 전체적으로 놓고 보면 올해 일단은 전체적으로 영업이익이 좀 줄어드는 구간으로 들어간 이후에 내년부터 영업이익이 늘어나는 구간으로 현재 지금 보고 있는 상태입니다. 영업이익 성장률이 흑자 전환된 이후에 마이너스로 돌아선 것들을 한번 파봐야 돼요. 제가 이제 요거는 좀 파보지 못했는데 이런 것들을 파보는 게 재미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볼 때 에코프로비엠을 관심 있으시면 파보세요. 제가 요거는 한번 이제 파가지고 따로 여기서 다루던 아니면 클래스에서 다루던 다룰 텐데, 매출이 2조 5천억에서 2조 9천억으로 늘었고 내년에는 5조까지 매출이 늘어나죠. 그런 상태에서 매출 원가가 이제 늘어남으로써 전체적으로 우리가 이제 영업이익이 줄었는데 매출 원가가 왜 늘었을까요? 이런 것들을 이제 봐야 되겠죠. 매출 원가가 전체적으로 봤을 때 이렇게 큰 폭으로 좀 늘어났던 부분들, 판매 관리비는 뭐 거의 비슷한 수준일 수 있겠는데 매출 원가가 늘어난 이유들을 한번 좀 파봐야 되겠네요. 이런 것들을 이제 제가 좀 파드려야 되는데 좀 못 팠죠. 그런 상태면 이런 것들을 놓고 우리가 리포트를 보면 이게 뭔데 이렇게 2조 7천억까지 늘었을까? 라는 부분들이죠. 전체적으로 우리가 매출 총 이익률이 상대적으로 가장 낮죠. 그러니까 작년에는 10% 정도 됐는데 올해는 7.5%밖에 안 되니까 결국 비용 통제를 못한 거예요. 비용 통제를 못했던 부분들, 이런 부분들이기 때문에 비용 통제에 따른 실적의 변동성이 생겼다. 하지만 내년도에는 그걸 극복할 가능성이 있다. 그러면 본격적인 성장은 올해 최악의 국면을 지나간 이후에 내년도부터 나타날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좀 봐야 되겠죠. 이렇게 큰 변동성이 생기면 그때는 팔 걷어붙여야 됩니다. 팔 걷어붙이고 파고 들어가는 것이 재무제표 분석에 대한 부분들이다. 요건 한번 제가 시간 내서 한번 파고 정규 시간에 한번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에코프로 BM 기억해 두겠습니다. 자, 현대모비스입니다. 현대모비스를 우리가 좀 살펴보면 휴머노이드 로봇을 SOTP로 접근 검토 시 가장 매력적인 선택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로봇주를 보는 데 있어서 로봇 가치가 얼마가 되느냐라는 부분들을 더해서 전체적으로 한번 보자라고 할 수 있는 거죠. 부품사는 수주 실적으로 차별화되는 시점인데, 현재 지금 미국, 중국계 선도 휴머노이드 로봇 제조사들은 주로 2025년 전후로 양산을 개시했거나 곧 개시할 예정이다. 따라서 이미 해당 제조사들은 밸류체인 선정 작업에 나선 상황이기에 부품사 입장에서는 단순 기대감보다는 수주 실적을 통해 증명해야 되는 시점이 예상보다 빠르게 도래하고 있다. 자, 로봇 시대가 올 거다라고 얘기를 하죠. 로봇 시대 옵니다. 그런데 이미 선도 기업들 같은 경우는 2025년부터 양산에 들어갔어요. 그러면 수주를 받아야 된다라는 거죠. 수주를 받아서 부품사들 입장에서 보면 꼭 우리의 아틀라스라든지 아니면 뭐죠? 테슬라가 만든 이런 부분들, 제가 갑자기 용어들이 생각이 안 나는데, 그런 것들보다도 이미 그러니까 일반적인 업체들이 많은 기업들이 이제 만들어내기 시작했기 때문에 여기에 납품 레코드가 이제 필요하다라는 부분들이죠. 그런 부분들이죠. 그래서 지금 이제 보스턴 다이나믹스가 2028년 양산 목표인데 현대모비스는 조기에 관절 액추에이터 수주를 확정지었다는 점에서 차별화가 된다라는 거죠. 우리가 이제 뭐 중국 업체, 일본 업체, 중국 업체, 미국 업체, 작은 기업들의 납품하는 레코드도 필요하지만
같은 계열사이면서 보스턴 다이나믹스의 액추에이터를 납품한다라는 부분들이 수주 실적으로 확정됐다라는 것이 앞으로 현대모비스를 다른 관점에서 우리가 쳐다볼 수 있는 중요한 계기가 되고 있다. 이런 설명이 가능하다라는 거죠. 수주 실적이 있어야만 SOTP도 용이하다. 로봇 부품을 메인 사업으로 하는 상장사는 아직 글로벌을 차지하기 어렵고, 그러나 로봇 관절 액추에이터 진출을 하는 부품사라면 감속계에 강력한 우위를 보이고 있는 우리가 이제 이런 회사들을 피어그룹으로 삼을 수 있지만, 전반적으로 현대모비스는 최소 70만 원으로 비공식 산정할 수 있으며 관련 로직은 보고서에 사업 파트에 기재되어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캡티브 비즈니스라는 한계, 보스턴 다이나믹스 향으로만 한정되어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만, 이를 통해서 향후에 이제 다양한 기업들로 갈 수 있겠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죠. 자, 내용들을 한번 좀 보죠. 시간상 빠르게 좀 넘겨보겠습니다. 12개월 포워드 EPS가 50964, 59,964원. 그 다음에 보통 발행 주식수 89,000주. 멀티플 6배, 3개월 평균치, 피지컬 AI 랠리 이전에 3개월 평균치, 영업가치는 123, 요 123을 곱해서 27.4조 원이 나왔다라는 거고, 여기에 휴머노이드 생산 판매량 3만 대, 액추에이터 예상 가격 100만 원, 그 다음에 타겟 멀티플 1배 정도 본다라면 영업가치는 456을 곱하면 9.3조 원이 나온다라는 거죠. 총 가치는 27조 원과 9조 원을 더하니 36.4조 원이 나타나기 시작했다라는 거죠. 타법인 출자에서 상장법인 비영업가치, 우리가 여기서 전일종가 50% 할인하고 비영업가치 해서 7과 8을 더하면, 그러니까 7과 8을 더하면 14.9, 현금 가치는 현재 순현금이 11조가 있으니까 여기에 이제 기업 가치가 나와서 이렇게 블라블라 해서 이렇게 나왔다라고 볼 수 있겠죠. 상당히 좀 재밌게 이런 것들을 좀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여기서 보면 이런 표들 같은 경우 현대모비스를 관심 있으신 분들은 프린트해서 노트를 하나 만드세요. 노트를 하나 만들고 여기서 여러분들이 정말 간단하게, 아니면 이걸 엑셀화 하세요. 엑셀화 하신 다음에 여기서 여러분들이 요거를 활용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활용하는 방법이 있어요. 여기 오른쪽에 수식이 나와 있죠. 오른쪽에 수식이 나와 있으니까 이걸 여러분들이 처음부터 만들려고 하면 불가능에 가깝죠. 그런데 이거를 엑셀로 만들어 놓은 다음에 EPS가 변하면 EPS 값을 변동시키는 거죠. 요 발행 주식 수는 변동이 잘 안 되니까 EPS가 변동되면 요 수치를 넣으면 또로록 나머지가 다 나온 거죠. 그 다음에 아틀라스 생산량이 3만 대에서 6만 대로 늘어났다? 6만 대로 바꾸면 따라락 숫자가 또 바뀌게 되는 거죠. 액추에이터 예상 단가가 100만 원이 아니라 200만 원이 됐다. 아니면 50만 원이 됐다. 라고 하면 또 따라락 다 바뀌는 거죠. 그런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이런 것들을 엑셀화해 놓으시고 모비스에 대한 가치를 따지기 시작한다라면 상당히 이거 활용도가 높습니다. 제가 터틀 트레이딩 하면서 많은 수험생들, 제자라고 표현하기는 좀 뭐하고, 수강생들 할 때, 이런 표들 나오면 엑셀로 만들어 오라고 그랬습니다. 여러분들이 이거, 엑셀 조금만 다루실 수 있는 분들은 금방 다루시잖아요. 그렇게 해서 이런 것들을 활용하는 거죠. 이것을 활용함으로써 여러분들, 이 애널리스트 분이 어렵게 만든 것을 여러분들이 활용할 수 있는 좋은 방안이 된다. 말씀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SK스퀘어입니다. SK스퀘어는 우리가 이제 주가 할인율이 상당히 좀 높은 수준이죠. 47%가 높은 수준이고, 반면에 SK하이닉스와 주가 상관관계가 98%입니다. 상관관계가 1이라는 것은 동일하게 움직인다라는 거죠. 상관관계가 98%라는 것은 0.98은 거의 SK하이닉스 주가랑 SK스퀘어 주가가 같이 움직인다라는 거죠. 이런 현상들이 왜 벌어졌냐면 SK스퀘어가 SK하이닉스를 가지고 있죠. 그러다 보니까 지난번에 한번 설명드렸을 수도 있긴 하겠는데, 삼성전자 같은 경우 보유 비중에 대한 캡이 없습니다. 하지만 SK하이닉스 같은 경우 10% 이상 펀드들이 못 담는 캡이 위에 씌어져 있어요. 10% 이상 못 담으니까. 근데 지금 삼성전자는 마음껏 담을 수 있습니다만 SK하이닉스가 실질적으로 2025년부터 올라왔는데 이걸 10% 이상 못 담으니까 지수를 못 따라오는 거죠. 펀드 수익률이. 그러다 보니까 이들이 하는 게 SK스퀘어를 담는다라든지 주 SK를 담는 거죠. 그럼으로써 간접적으로 SK하이닉스를 보유한 그러한 10% 이상, 그러니까 SK하이닉스를 보유 안 하는 게 아니라 SK하이닉스 10% 풀로 채워놓고 거기에다 SK스퀘어와 주 SK를 담아놓음으로써 주가가 올라가는 그거와 연관해서 펀드 수익률을 맞추는 그런 부분들이 좀 나타났다라는 거죠.
그 부분에 대한 얘기가 처음에 나온 겁니다. 2017년 비과세 배당도 가능하다라는 건데, 비과세 배당이 뭐냐면 우리가 이제 배당을 하면 배당 소득세를 뗍니다. 15.4% 원천 징수하고 나옵니다. 예를 들어서 10만 원 배당이 나오면 15.4% 띄고 배당 소득세 띄고 그런 거죠. 근데 이제 배당을 좀 많이 받으면 이제 종합과세가 되니까 그걸 이제 분리과세 해달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부분인데 비과세 배당이라는 게 있습니다. 과세를 하지 않는 배당을 하겠다라는 거죠. 여기서 보면 동사는 2026년 3월 15일 주주총회에서 자본준비금 5.9조 원을 이익잉여금으로 전입을 결정했다. 자본준비금은 뭐냐면 우리가 이제 주식을 발행할 때 액면가 5,000원이죠. 액면가 5,000원인데 5,000원에 발행하지 않잖아요. 예를 들어서 3만 원에 발행했다. 예를 들어서 SK 스퀘어를 73만 원이니까 하여튼 10만 원에 발행했다. 여러분들 이해를 편하게 해서 10만 원에 발행을 했다라고 하면 액면가는 5,000원이니까 9만 5천 원은 뭔가요? 자본잉여금, 자본준비금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주주들은 실질적으로 10만 원을 냈죠. 그러면서 회계상 5천 원은 자본금이 되는 거고요. 나머지 9만 5천 원은 자본준비금이 됩니다. 이 자본준비금을 이익잉여금으로 전입을 하면 여기서 이제 우리가 배당이 가능한 겁니다. 자본준비금은 배당 지원이 안 되고 이익잉여금만 배당 지원이 되니까 그렇게 되면 자본금을 나눠준 거잖아요. 그러니까 결국 이익잉여금은 기업이 돈을 번 것을 쌓아놓은 게 이익잉여금이고 그 이익잉여금을 주주들에게 나눠줄 때 그러면 그건 배당이기 때문에 세금을 붓는 거예요. 그래서 이중과세라는 게 뭐냐면 이익잉여금이 남기 이전에 우리가 이제 법인세를 내죠. 법인세도 냈고 그 법인세 차감 후에 그 당기순이익이 나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손익계산서에서 매출에서 비용을 빼면 영업이익이 나오고 거기서 영업의 손익을 빼고 나면 법인세 차감 전 순이익이 나오고 법인세를 내고 나면 당기순이익이 나가는 건데 여기서 세금을 한번 냈고 그 다음에 그걸 가지고 배당을 주고 또 세금을 띈다. 요게 이제 볼멘소리였었는데 어찌됐든 그거는 여기서 얘기하는 주제가 아니고요. 자본준비금을 이익잉여금으로 해서 배당을 하게 되면 요땐 비과세가 됩니다. 그래서 2027년서부터 우리가 이제 비과세 배당을 하게 될 가능성이 있다. 이런 부분들이 전체적으로서 SK 스퀘어를 우리가 전체적으로 긍정적으로 바라볼 수 있는 하나의 요소가 된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동사는 2014년 2천억 자사주 매입과 소각 진행했고 2025년 1,000억 원의 자사주 매입을 진행했고 기보의 자사주 45만 주를 11월에 매각 2026년 2월에는 1,000억 규모의 자사주를 취득을 했다. 여전히 매력적인 반도체 업황에 따라서 전반적으로 우리가 이런 SK 스퀘어가 투자회사로서 SK 스퀘어는 투자회사죠. 지주회사가 아닙니다. 지주회사는 뭐죠? GSK가 지주회사고 SK 스퀘어는 투자회사로서 역할이 더욱더 부각될 가능성이 있겠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지금 이제 우리가 적정 가치에 대한 밸류 이런 것들도 엑셀표로 만들면 되겠죠. 상장사 적정 가치 144조 원에 대한 우리가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얘기가 나오는 거고 SK 하이닉스 드림어스 컴퍼니, 비상장, 원스토어, 티베 모빌리티 이런 것들이 줄줄줄 좀 나오는 거죠. 그렇게 해서 결국은 이렇게 숫자가 나오게 되고 74만 9,819원이 나왔으니까 74만 원이 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여기서 이제 제가 준비를 해놨습니다. 별로 의미는 없는 거죠. 지금 이제 우리가 SK 스퀘어를 볼 때 SK 스퀘어에 대한 부분들을 보느냐, SK 하이닉스에 대한 부분들을 보느냐라는 부분들을 놓고 보면 역시 SK 스퀘어에 대한 투자회사의 본 모습보다는 SK 하이닉스에 대한 모습들을 좀 보는 거기 때문에 이 지표들을 본다라는 것은 그렇게 큰 의미를 두기에는 쉽지 않을 수 있겠다. 이 부분 좀 그렇게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조금 아쉬운 부분들이 있어서 거듭 말씀드리지만 우리는 여기에다가 전체적으로 이제 차트도 좀 넣을 것이고요. 그래서 월요일부터 조금 개편을 하고요. 그다음에 아직까지 하루 더 남았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영상에도 여러분들이 보고자 하시는 것들 조금 댓글로 기업들 좀 남겨주시면 제가 내일 또 여러분들이 보고자 하는 종목, 내일까지는 여러분들이 하고자 하는 종목으로 다 다루고 월요일부터는 매일 하나씩 정도 다룰 수 있으면 다뤄드린다라는 점 말씀드리면서 오늘 방송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편안한 저녁 시간 보내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